아, 자, 휴먼 라이브러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학회에 뭐 초대받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갔다 왔는데, 그, 좀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뭐, 그런,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좀 화면을 좀 쉐어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슬라이드 쇼. 네, 좋습니다. 예. 어, 예. 이게 뭐한 2주 전에 저 학교에 갔었고요. 그 벨파스트라는 도시에 갔는데 벨파스트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가 노던 아일랜드예요. 노던 아일랜드.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이제 영국 옆에 아일랜드 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일랜드는 이제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죠. 더블린이 수도고. 다른 나라인데 그 아일랜드 섬의 북쪽은 영국입니다. 그래서 그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안에서 그 북아일랜드 안에서 그 아일랜드 섬이지만 또 영국이고 또 영국과 아일랜드가 갈린다는 의미는 구교와 신교의 갈등도 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종교 갈등이 심했던 도시가 바로 벨파스트죠. 그래서 그 벨파스트에서 이 비평 종교학 대회를 한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벨파스트에서 그 주최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는데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나와가지고 올해 저 오스카에서도 뭐 후보도 오르고 뭐 그랬던 영화인데 바로 그 벨파스트의 그 종교 갈등 시대에 얘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평받은 영화니까 혹시 그 보시지 않으셨으면은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케네스 브래너라는 그 배우이자 그 감독이죠. 옛날에 그 에마 톰슨 남편 이 케네스 브래너가 자기가 어린 시절의 눈으로 그 벨파스트의 종교 분쟁을 이제 그 가족의 시각으로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학회에 가게 된 것도 이 영화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마침 학회가 벨파스트에 있어서 좀 동기부여가 됐던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저 벨파스트에 저 퀸즈 유니버시티라고 있는데요. 그 퀸즈 유니버시티가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이제 퀸즈 유니버시티 벨파스트죠. 여기 이 대학이 그 상당히 좀 어, 뭐라 그럴까요? 옛날 좀 고풍스러운 그런 건물인데 이 건물 바로 안에 어, 여기에서 이제 학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학회를 우리 세미나를 한 방이 이 그림이 있는 방인데 그림이 좀 굉장히 멋있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쫙 걸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좀 장애인도 있고 남성 여성 다 있어서 좀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그림이 아주 커다란 그림이 걸려 있는 그 방인데 공교롭게도 이 방의 이름이 캐나다 룸이더라고요. 캐나다 룸이라서 저는 조금 어, 느낌이 달랐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어, 그 공부는 사회학을 했고 또 주로 연구하는 것은 건강에 관련된 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여러 해 동안. 그래서 사실 종교의 연구는 그렇게 제 주 분야가 아닌데 이 통계를 다루기 때문에 종교 관련 통계를 분석해서 이 학회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종교학회라는 데를 가보니까 굉장히 그 범위가 넓잖아요. 범위가 넓어가지고 이제 각종의 주제를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서로 이 말하는 이 언어도
이제 그 용어나 이제 이런 말하는 그 언어도 다르고 이 접근 방법도 다르고 뭐 이론, 방법론 말할 것 없이 상당히 다양한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건 뭐 별 관심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는 학회였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제가 솔직히 이 여기 나온 내용들을 다 따라갈 능력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회에 참석하고 또 이제 그 참석 전후에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점은 결국 이 학회를 통해서 이 학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학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점은 뭐냐면은 오늘날의 종교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라는 데서 출발하고 이 상태로 안 되는 종교, 이제 앞으로는 어떤 방식의 이해가 필요할까? 또 어떤 방식의 실천이 필요할까? 결국은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학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커다란 이론을 갖고 제시하는 분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통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학회 전체를 제가 어떻게 써머리해서 전해드릴 수는 참 어렵고요. 몇 가지 좀 인상적인 것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그 이거 잠깐 끌게요. 이게 오히려 그 소통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그래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영국과 미국이 다른 점이 영국에서는 종교 교육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미국에서는 이제 공교육기관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종교 교육기관이 아니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종교를 가르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버밍햄 영국의 버밍햄이라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그런 종교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밍햄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그 이민자들이 많은 동네예요. 특히 그 파키스탄에서 온 무슬림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버밍햄입니다. 버밍햄의 어떤 지역은.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던 얘기들을 바탕으로 이론도 설명하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굉장히 그 파키스탄 이민들이 몰려와서 사는 지역이 낙후되고 상당히 못 살고 거기에 있는 학교는 이제 전국에서 꼴찌하는 학교예요. 전국에서 꼴찌 되는 학교인데 결국 그렇게 낙후된 지역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청소년들이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테러리스트 그룹에 조인하게 되는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뭐 이런 선진 국가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테러리스트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시스에 조인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슬람 출신의 교육자들이 이제 버밍햄 지역의 그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그 청소년들을 이슬람적인 내용도 가르치면서 이슬람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살려주고 이런 교육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교육을 했더니 그 결과가 굉장히 거의 기적적으로 학교의 수준이 올라가고 학생들의 교육 성취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뭐 상도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렇게 성공적인 길을 가는 중에 누군가 근데 이런 음모가 있는 거 아세요? 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시의회에 이 이슬람들이 버밍햄 또 나아가서는 영국 전체의 교육을 이제 침범해서
완전히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작전이 트로이 목마 작전이다. 라는 편지가 전달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바로 그것을 사실로 간주하면서 영국 전체 교육 정책을 다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그렇게 성공적인 사례로 잘 나가던 그 이슬람 정체성을 가르치던 그 교육기관들이 다시 쇠퇴하게 되는 그런 짧은 역사가 이제 일어났던 면이 이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타 종교에 대한 편견. 만약에 기독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기독교 정체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영국의 어느 학교에서 가르쳤다고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모범적인 이슬람 교육을 했음에도 이슬람 교육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그 테러리즘과 관련돼 있는 것처럼 몰려서 그 몰락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불과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일어났다는 점.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떤 내용을 제2세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제 음모론에 관한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슬림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트로이 목마의 음모론 같은 것을 한국에서는 뭐 거의 한국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슬람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라는 그런 믿음, 보수 기독교에서는. 근데 그런 것이 얼마나 큰 근거를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과학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이슬람, 한국의 무슬림이 인구의 몇 퍼센트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뭐 아실 수 없죠. 근데 물론 아실 수 없죠. 그냥 추측으로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한국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0.01%. 여기 2%입니까? 0.01. 네? 퍼센트로 못 셀 것 같은데. 네. 근데 저기 0.3%라고 그래요. 그리고 캐나다에는 3%고, 캐나다는 3%고, 미국은 1%고, 영국은 뭐 4%고,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슬람의 이게 전 세계의 이슬람의 그 수에 비하면은 이 각 나라의 무슬림 숫자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은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퓨 리서치라는 그 조사 기관에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죠. 그럼 당신 나라에 이슬람이 몇 퍼센트를 갖냐? 제가 지금 물어본 것처럼 그 각 나라의 시민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실제 퍼센테이지보다 한 10배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1%인데 15%라고,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인 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슬림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를 조금 걱정하는 마음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무슬림 조금만 늘어나도 큰일 났다. 너무 많다.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기본 가정은 뭐냐면은 무슬림들 많다는 기본 가정도 있고, 그다음에 무슬림은 영원히 무슬림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많이 우리가 줄어든다고 걱정하잖아요. 그 무슬림은 이제 계속 늘어나. 그 무슬림은 뭐 애도 많이 나. 그러니까 무슬림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01년도, 뭐 2011년도 뭐 이런 식으로 무슬림 인구를
보면은 분명히 늘어나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요. 왜? 왜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 이민을 오니까. 그 살기 힘든 곳에서 이민 오는 거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울 때 많이 왔잖아요. 지금 요새 이민 안 와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어려운 지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무슬림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무슬림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 믿는 나라에서 많이 이주해 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었다가 기독교를 그만두는 사람이라던가 뭐 기독교에서 저 가난한 성도가 된다던가 또 종교를 바꾼다던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많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슬림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저 이민을 왔는데 그 무슬림들이 이민 와서 영원히 무슬림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도 어떤 종교를 바꾸는지 뭐 기독교인이 되는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이제 조사한 것은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통계가 나오면은 뭐 대충 들으시는 분들이 좀 열심히 들으려고 그러다 금세 그냥 포기해 버리시는 경향이 많은데 한번 좀 집중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번에 한번 집중을 해서 이해를 해보세요. 그 어려운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 절대 아닌데 뭐 저 성경에 민수기도 나오지만 이 그 국민들에 대해서 가장 잘 정확한 정보, 중요한 정보가 이제 센서스잖아요. 민수기 뭐또 다윗도 센서스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각 나라에서 이제 인구 조사 센서스를 하는데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10년마다 그 종교 각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01년, 뭐 1991년, 2001년, 2011년, 2021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 내용은 이제 올해 11월 달에 나오고 우리가 아직 갖고 있지 못하고 이제 2001년도, 2011년도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근에 정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이민 올 때 기독교인이었던 사람, 이민 올 때 이슬람 종교를 가졌던 사람, 이민 올 때 종교가 없었던 사람이 그 조사를 2001년도에 했는데 그 이후에 10년 뒤에 조사했을 때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센서스 조사가 뭐 똑같은 사람을 찾아내서 쫓아가서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이민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10년간의 변화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이거 굉장히 간단하지가 않네요. 근데 어쨌든 이 표를 그냥 보시면은 기독교인들이 줄어든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이민 온 사람이 캐나다에 이민 와서 10년 동안 기독교를 버리는 그 수보다 이슬람으로 이민 온 사람이 이슬람을 버리는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이슬람의 경우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나이대인데 젊은 층에서 늙은 층까지 모두 이슬람을 떠나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 사람들은 뭐 전혀 이런 종교의 변화가 없을 거고 완전히 진짜 철옹성 같은
그런 그 신앙을 지키고 이제 다른 종교들을 이제 포섭해가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객관적인 통계를 보면은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 교인들의 그 종교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점을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뭐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 젊은 층에서 이제 늘어난 종교가 늘어나는 그 수치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어느 이 몇 세죠? 25세에서 34세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좀 약간 놀라운 결과는 무슬림의 그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발표한 내용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냐면은 세속주의, 세속화 그 파트에서 이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 가지 그냥 예로 생각해서 세속 사회, 세속주의, 세속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점점 더 세상이 세속화된다. 또 캐나다 같은 나라는 세속 사회다. 이렇게 뭐 호주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세속화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세속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가 없어지는 게 세속화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억압을 받지 않고 종교에 의해서 어떤 종교가 정치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뭐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사회가 세속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속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종교에 절대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세속 사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가 있고 종교를 바꿀 자유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으로서 이민 온 사람이 이민 온 국가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같은 종교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만약에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종교를 바꾸었다던가 아니면 또는 지켰다던가 또는 종교 이외의 다른 삶의 방식을 찾았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문명적인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전도하고 우리가 그 정말 나누고 싶은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을 쉐어하는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사람들이 정말로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를 갖거나 갖지 않거나를 마음대로 이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이제 종교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의 문제, 또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그 이민자들 종교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그냥 상관없는 것인지
이런 모든 문제가 이 종교의 그 세속화 사회 속에서 종교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속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산다, 크리스찬으로 살고자 한다고 하면은 그때야말로 예수의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삶의 길, 그 삶의 방식을 제대로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스테파니 장 이제 자매님이 설교하신 우리 설교란 말 안 쓰죠. 그 담화. 담화하신 내용과도 연결되는 것인데 이 종교와 이 과학과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 논의를 들으면서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이 종교와 과학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 없는 두 가지의 뭐 삶의 양태라든가 삶에 대한 이해 방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종교에 대한 어떤 지나친 집착 이런 것이 있어서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종적인 신비를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횡적인 수평적인 신비를 생각할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제가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종적인 수직적이고 이 종적인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오늘 담화 말씀 중에서 우리 기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은 그런 어떻게 이미 정해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신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외롭게 이미 정해진 정적인 형태의 그 신비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요즘의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종적인 신비를 넘어서 우리는 횡적인 수평적인 신비를 추구해보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새로운 얘기도 아닐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평적인 신비라고 하는 것은 혼자 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신비입니다. 근데 그런 신비라고 하면은 종교와 과학이 함께 가는 길이 될 수가 있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그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길로 나가는 것이 21세기 세속화된 사회에서의 종교이고 과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정리가 안 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냥 뭐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나누어 주시고 제가 뭐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바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